지금 현재 베인앤컴퍼니 코리아의 상무님으로 계시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 학사학위를 받았고 필라델피아의 왓슨스쿨에서 경영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일본, 중국의 어떤 하이테크 기업들과 대기업들의 성장과 경영 전략을 돕고 있는 저자로서 저서가 있는데 그 전에 한국 경제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강연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실은 약간 이제 기업체 대상으로 제가 강연은 여러 번 해봤었는데 사실 약간 분들은 처음이래가지고 그냥 뭐 복잡한 얘기는 필요 없이 그냥 편한 얘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얘기 저희가 그냥 질문 듣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 1시간 정도. 예.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조각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이게 개인의 창업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 입장에서의 신사업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신사업 찾는다라는 거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뭐 요즘에 창업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보면 그게 성공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데 성공 안 되는 이유를 보면 그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이템 자체를 잘못 잡아서도 있고 아이템을 잘 잡았는데 실행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도 있을 텐데 실행을 잘 못해가지고 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다루려는 문제는 아니고요. 주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템들을 고르는 거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약간 사실은 실행하는 것보다 아이템을 처음에 잘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시작점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새로운 좀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트렌드가 핫한 게 오면 사실 트렌드를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들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까이 있는 일 중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브루어리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맥주집들을 뭐 차리겠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이태원이든지 뭐 경리단이든지 맥주집들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마케팅도 되게 어렵고 만드는 것도 어렵고 만들어봐야 사실 몇 명 못 팔고 근데 그게 나름대로 맥주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고민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맥주 매니아분들이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맥주집을 차리는데 사람들 생각은 그거죠. 그래도 뭐 치맥집보다는 이게 나름대로 차별화돼 있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 만나서 해보면 그냥 취미생활로 자기 인건비 뽑는 거 이상은 못해요. 그러면 실제로 마이크로브루어리 때문에 돈을 버는 회사는 어디냐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딱 두 회사만 돈을 벌었어요. 그 두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마이크로브루어리 하는 사람들이 맥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맥주를 만들려면 면허도 있어야 되죠. 공장도 져야 되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의 마이크로브루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맥주를 만들어주는 공장이 딱 두 개 있거든요. 강원도에 하나가 있고 저 충청도 쪽에 하나가 있는데 그 두 회사는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거긴 어떠냐 하면 마이크로브루어리 맥주집이 하나 생기면 자기네 고객이 늘어나니까 자기네 공장에서 유틸라이제이션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사람들은 마이크로브루어리 맥주가 떴으니까 그냥 맥주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돈을 번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뒤에서 그걸 만들어준 공장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어제도 이제 명동을 가보니까 명동 있는 가게들 중에 한 70-80%는 화장품 가게더라고요. 뭐 중국 사람 오고 어쩌고 해서 뭐 페이스샵이네 뭐 네이처 스토리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런 브랜드가 뭐 10개 20개가 있는데 사실 그 업체들을 봐보면 그 업체들이 대부분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마케팅비 엄청나게 써야죠. 최근에 더더군다나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뭐 제일 비싼 몸값에 연예인들 써가지고 광고 때려야 되고 그렇다고 뭐 상품 차별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은 되게 커지고 고객들은 되게 좋아졌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망하는 회사도 많고 정말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돈을 못 벌거든요. 근데 그럼 그 시장에서 돈을 번 건 누구냐? 그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면 딱 우리나라의 두 회사 한국콜마라는 회사하고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그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뒤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아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우선 이제 보면 사람들이 트렌드가 뭔가 딱 뜬다 그러면 트렌드 딱 앞에서 뜨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잘 봐요. 그리고 나서 뭔가 뜰 거라는 것도 되게 잘 읽고 그걸 내가 가지고 뭔가를 해보면 돈을 벌 거라는 생각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트렌드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보기엔 섹시해 보이고 뭔가 사람들은 뭐 부러워할지 몰라도
실제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그런 트렌드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냐? 사실은 그 트렌드로 인해서 훨씬 더 뒤에 있는 사람들. 그게 뜨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다음 것들. 뭐 대표적인 예로 리바이스가 골드러시의 최대 수혜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골드러시 한다고 사람들 몰려갔는데 사실은 금캐가지고 돈 번 사람 하나도 없고 그때 돈 번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뭐 대표적으로 리바이스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중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막 몰려와가지고 열심히 땅을 캐기 시작했는데 금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되게 많아졌는데 금은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금광들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거든요. 가지고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에서 이 땅을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 대규모로 때려박고 하는 농업의 시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골드러시 때 중국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서 뭔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은 대부분이 다 서부가 아니고 동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서부는 인디안들이 살던 동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뭔가 보낼 방법은 없다 보니까 그걸 보낼 방법을 찾다가 사실 옛날에 뭐 기차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이 미국을 횡단해가지고 가는 건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만들어졌던 게 동부에서 배로 미국 대륙에서 제일 좁은 파나마로 배로 물건을 싣고 가서 파나마에서 그래도 이만큼이니까 마차로 다시 이거를 파나마의 서부로 싣고 가서 다시 파나마에서 배로 캘리포니아까지 실어 나르는 운송업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파나마 문화를 뚫은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번 애들은 그 이 동부에서 서부로 물건을 나르는 장사꾼들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앞에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해서 아이템들을 뛰어드는데 사실 거기 앞에서 막 뭐가 뜬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돈을 버는 애들은 그 트렌드에 뭔가 딱 보면 뭔가 별로 거리가 있을 것 같지만 잘 뜨다 보면 어디선가 연결되어 있는 뒤쪽 애들이 돈을 더 많이 벌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냐라는 게 일단 제일 큰 측면에서 저희가 컨트리안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주 간단히 그냥 보면 이거 뭐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라는 게 한 2006년 7년부터 되게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회사들이 태양광을 한다고 떨어졌어요. 한화그룹, STX, 현대중공업, KCC, 웅진 이거 말고 뭐 LG나 삼성도 다 태양광을 한다고 뛰어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 회사들이 다 망했거든요. 심지어 여기 적힌 회사 중에 웅진이랑 STX는 그룹 자체가 날아갔고 나머지 회사들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애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그룹들이 이렇게 신사업을 벌인 게 이것만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삼성그룹이 메모리 반도체를 1980년대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안 한 신사업을 들어간 거고 현대그룹이 뭐 정주영 씨 유명한 것처럼 갑자기 울산에서 조선소 지은 것도 그런 종류고 자동차를 들어간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포스코를 시작한 것도 그런데 그럼 왼쪽에 있는 저 그룹들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난데없는 어떻게 보면 난데없는 사업들을 시작했을 때하고 차이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왼쪽에 있는 회사들은 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자기가 뭔가 이걸 찾은 건 아니고 세상에서 보니까 쟤도 태양광 한다 그러고 얘도 태양광 한다 그러고 태양광이 뜬대요. 회장님이 어디선가 기사를 읽으셨어. 또는 이제 정경련 회의를 갔더니 쟤네도 태양광 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다 따라 들어갔다가 다 망한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쪽에 있는 회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들이 이거 시작했을 때 거꾸로 기사도 되게 많이 보셨겠지만 공통점은 뭐냐? 야 미친 거 아니냐? 무슨 한국이 조선이냐? 무슨 한국에서 철강이냐? 무슨 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에 거꾸로 들어가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보면 그 당시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왼쪽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 저건 들어가 보면 뭔가 돈을 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거고 오른쪽은 거꾸로 이 회사에서 이걸 시작한 사람들 말고는 다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했던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가보면 저쪽은 성공을 했고 이쪽은 성공을 했고 저쪽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를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려는 얘기의 처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인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룹 회장님들을 만나보면 딱 이런 식이에요. 야 이제 우리도 뭔가 또 그룹을 키워야 되겠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 말고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냐? 그래서 이제 밑에 애들한테 던져요. 또는 어디선가 한마디 듣고 오셔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쉘가스가 뜬다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은 없고 이거 한번 스터디 좀 해봐라 라고 지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제일 황당한 케이스는 그거죠. 뭔가 해야 되겠으니 원점에서 한번 다 검토해보세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은. 근데 밑에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주냐면 한 달 뒤에 보고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한 달 뒤에 뭔가 그걸 집에서 이 마누라가 쪼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식이 되냐 하면 생각을 깊게 가지가질 않아요. 그럼 어떤 식이냐? 일단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는 리포트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성장이 제일 빠르다 그러는 거, 모든 사람들이 핫하다 그러는 것들 쭉 모아가지고 보고를 하면 어떤 식이 되냐 하면 회장님이 보기에도 왠지 이거 들어본 것 같고 외부에서 리포트 봤다는데 뭐 시장이 뜬대고 뭐 예를 들면 신문에서 지금 마이크로브루어리 핫하다는 신문 기사는 아마 100개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왠지 이거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하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내가 매력적이라고 이걸 판단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대다수가 이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결과라는 거는 앞에서 태양광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브루어리 맥주집들도 그렇고 아마 장다 먹었는데 맥주집들의 아마 반 이상은 향후 3년 내에 망할 거예요. 우리나라 다른 음식점들이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실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야 뭔가 진짜 남들이 아직 덜 생각해본 거, 남들이랑 뭔가 차별화된 걸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 그게 창업이 됐건 사업 아이템이 됐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보는 거가 사실은 세이프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나름대로 이 산업을 한 10년 이상 연구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또는 이 산업을 잘하는 뭐 예를 들면 맥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또는 신문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하다고 믿는데 사실은 그런 종류 얘기가 지금까지 받은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요. 단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바그래프로 있는 게 사실은 실제로 스마트폰이 팔린 대수예요. 아주 보면 2013년에 거의 한 1년에 한 10억 개 가까이 9억 개대 정도 팔렸고 올해 한 10억 대 정도 팔릴 거라고 보는데 사이즈가 어떻게 될 건지를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쭉 보면 사실은 2001년부터 스마트폰이 뜰 거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죠. 2001년에도 스마트폰이 뜰 거라는 얘기 있었고 2005년에도 있었고 6년에도 있었고 그때마다 보면 사실 시장 규모를 근데 맞출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써본 물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예측이 나오는 건 뭐냐? 그냥 이 커브를 가져다가 이렇게 긋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일 근거가 있어 보거든요. 지금까지 성장률이 1년에 한 10%씩 컸으니까 내년에도 10%. 그래 좀 파지티브하게 해서 20%. 그렇게 긋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08년에 나온 시장 데이터를 보면 2010년 시장이 여기 있어요. 2013년 시장은 여기 있고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2010년에 이제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막 뜨기 시작해서 2010년부터 확 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2010년에 나온 건데 리포트를 보면 2010년도 이렇게 거슬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만큼 커졌는데 그냥 이거대로 성장률로 그은 거죠. 근데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커졌냐? 엄청나게 더 빨리 커졌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신기술이 됐건 뭔가 트렌드라 그러면 이게 그냥 올해 5% 시장 점유율, 내년에 10%, 내후년에 15%, 그 다음에 20% 가는 식은 절대 없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뭔가 한번 고객들이 필을 받고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외부에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그건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약간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건 프로젝트 했던 결과 중에 하나인데, 그 왜 LED TV라고 있잖아요. LED TV가 뭐냐 하면 LCD TV에 원래 옛날엔 뒤에는 형광등을 넣었었다고요. 형광등을 넣었었다가 이것들이 뭔가 형광등보다 전기도 조금 먹고 좀 더 나은 LED로 이제 조명들이 바뀌면서 LED라는 걸 넣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LED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LED를 어디다 쓰는 거냐? 조명으로 쓰는 거였어요. 다 이제 전구를 넣는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넣는다든가 그 생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LED를 만들던 애들은 다 뭐냐 하면 조명 시장이 언제 뜰 거냐 기준으로 시장들을 쭉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07년에 향후 5년 뒤에 시장 규모 어떻게 될 거냐고 보면 시장에서 다 이 정도로 봤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한 1조 4천 정도 시장 규모가 나올 거다. 근데 그때 실제로 LG나 삼성을 가서 얘기를 해보면 무슨 일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전구는 관심 없고 테레비 뒤에다가 우리가 LED를 박아가지고 형광등을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얘네가 TV 뒤에다가 이걸 붙이면 TV 뒤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 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사실 LED 시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뭐였냐면 그건 자기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용도인 거예요. 나는 그냥 헤드라이트 또는 전구를 LED로 쓰겠다는 생각만 했지 테레비 뒤에다가 LED 박겠다는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에서 생각하는 LED 시장 규모는 이만한 사이즈인데 얘는 사실 시장에 없던 애고 LED 업체에선 듣보잡이었던 거고 실제 LED 업계에 있던 애들은 이 사이즈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저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보면 사실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LED 시장이 어떨 건지를 보면 당연히 LED 업계 사람을 가서 물어볼 거란 말이죠. 야, 너네 LED 만드는데 내년에 얼마나 팔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사실 LED 사업을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시장이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변화를 어떻게 잡아낼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변화를 찾아내는 거는 사실 그 산업 내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 라는 게 일단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뭐 이것도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실제로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IoT 얘기가 나올 때 이게 제가 재작년에 한번 찾았던 숫자인데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IoT 얘기가 나올 때 시장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2020년이라도 시장에 10억대 팔릴 거다가 재작년에 예측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그게 아니고 한 160억대 팔릴 거다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 보면 올해 500억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장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식이냐면 그런 식으로 뭔가 저런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생각을 하는데 그 산업 안에 있는 애들은 저런 변화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새 사업을 들어간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맥주집 아저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된다고요. 그게 밖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찾을 때 뭔가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게 그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보면 이제 사업을 찾는다 그러면 크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항상 팩트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맥주집이 뜬다 그러는데 마이크로브로리가 뜬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떠서 돈을 번다라는 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게 팩트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그리고 저게 될 때 사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이냐면 마이크로브루하는 사람들이 지금 맥주집 가서 얘기하면 다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야 그게 맥주집 끝났고 맥주집으로 누가 돈을 버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또 시장이 다르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면 실제로 그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하고는 항상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졌으면 그걸 바탕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 특히 기업이나 같은 경우엔 자꾸 이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기존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오는 차이가 있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트렌드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브루어리가 뜬다는 건 트렌드인데 사실 그 트렌드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트렌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그 트렌드 때문에 생기는 두 번째 임팩트, 세 번째 임팩트, 네 번째 임팩트까지 갈수록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거기서 생기는 기회가 되게 많다. 그렇다라 그러면 지금까지 보던 것처럼 트렌드가 뜨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바로 앞에 사업계를 잡아온다든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맥주집 사장들이 생각하는 시장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뭔가 다른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일단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일 큰 얘기고요. 그럼 그걸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볼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게 일단 오늘 드릴 얘기인데 실제로 그럼 봐보면 세상에 사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흔히 얘기하는 사업.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사업이고 또 한 가지 비즈니스는 뭐냐 하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돈을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사실 비즈니스에서의 두 축인데 실제로 보면 사업은 그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 또 한 가지의 다른 쪽인 이제 인베스팅에서는 이 컨트롤 인베스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많이 보셨겠지만 조지 소로스라든가 뭐 존 템플턴이라든가 이 짐 로저스라든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는 사람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시장에서 좋다는 걸 똑같이 사가지고 돈을 못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시장이 좋다면 이미 비쌀 테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 그럼 시장이랑 내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회가 없을 거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존 템플턴이 되게 유명한 아저씨인데 저 아저씨가 주식을 하다가 보니까 1930년대 주식 투자자였는데 다 이제 대공황해가지고 주식이 똥값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들은 다 주식 판다고 난리가 났는데 팔아야 될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만불을 빌려가지고 뭘 했냐면 일단 주식값이 1불 이하로 떨어진 거. 그러니까 뭐 주가가 1,000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주식들만 100개를 골라가지고 100주씩 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0년 뒤에 번 돈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거든요. 왜 그랬냐? 모든 사람이 다 팔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보면 실제로 주식 때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냐? 1998년 IMF 때 주식 샀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다 도망가고 있을 때 자기만 절로 거꾸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저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거꾸로 그러니까 망했을 때 내가 망한 거가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기회를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기회라는 거 따라가가지고 사실 되게 어렵고 뭔가 내가 비틀어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두 가지. 하나는 남들은 다 이거 정말 망했다라고 하는 데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든가 아니면 최소한 남들이 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들어가겠다고 했으면 남들보다 한두 발 더 가보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집의 맥주 공장 얘기처럼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자는 게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컨트롤 인베스터들은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세 가지가 이 사람들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시장에서 내가 돈을 더 벌려면 남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돈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부러 내가 노력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그게 경제가 됐건 산업이 됐건 기업이 됐건 일반적인 사이클이나 트렌드에 대해서는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다 뭘 더 붙이든 반대로 생각하든 일부라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일부러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 사업이 망했다는데 혹시 이게 지금이 망해가지고 지금 뭐 사면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든가. 사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사모펀드들이 IMF 때 우리나라 은행들을 되게 많이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외환은행도 그렇고 제1은행도 그렇고. 최근에 그거 우리나라에 그 투자했던 사모펀드들이 최근에 뭐 하고 있냐면 작년부터 제일 핫하게 투자하고 있는 게 스페인이 망가졌잖아요. 스페인이랑 그리스에서 아파트들을 사고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 어차피 사람들은 늘어날 거고 어차피 경제는 언젠가 돌아올 거고,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사놓으면 지금이 가격이 되게 똥값일 테니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아파트를 사거든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덧가닥을 붙이면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게 그쪽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큰 트렌드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모든 나라가 옛날에는 다 가족이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유럽에서도 남부에 있는 이 나라들은 다 대가족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뭐 아버지, 어머니, 애들까지 다 해서 3, 4대가 같이 살다가 최근에 뭐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제 애들이 찢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가족이 1인 가족 또는 2인 가족 많아봐야 3명이 되다 보니까 옛날 같은 큰 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에서 지금 제일 핫한 건 아니고 사람들 다 집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들이 지금 사는 집들은 다 소인 가족들을 타겟으로 한 2인용 집들을 되게 많이 사모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드리고 싶은 얘기고, 그렇다면 컨트라인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뭐 제가 책 보고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제가 한국말로 제대로 된 딱 번역이 없어가지고 사실 영어 제목을 붙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컨트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남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믿는 바는 그냥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는 사람들이 컨트라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흔히 얘기하는 이 갈릴레이가 그거잖아요. 이 교회에서 너 천동설 틀렸다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았다, 나 천동설 맞는 것 같다 그러고 나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 그래도 여전히 지동설이 맞는 것 같다라고 혼자서 얘기했다는 게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관이 있어가지고 믿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걸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사람들, 남이 뭐라고 반대라건 뭐건, 이제 그 사람들이 일단 저희가 컨트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이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사업하는 데나 투자하는 데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컨트라인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뭐 좀 약간 전문적인 얘기라서 쭉 넘어가서 보시면 몇 가지 그냥 사례들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로켓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로켓 인터넷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애들이냐면, 그러니까 잠깐 좀 더 다시 앞에 가서 큰 그림에서만 다시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그럼 이런 식으로 남들이랑 뒤집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겠냐를 그냥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만 그냥 간단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렌드가 오긴 오는데 트렌드라는 게 사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큰 트렌드면 이게 쭉 여러 단계로 간다라는 거죠. 맥주집 맥주 공장 뭐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남들이 다 좋다 그러면 그게 혹시 망할 직전이 아니냐, 또 남들이 다 망한다 그러면 이게 혹시 거기서 지금 뭔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냐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모든 산업이라는 게 사실 가는 방향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뭐 중소기업 전파업종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긴 한데, 사실은 빵집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빵집이 사실은 투레쥬르나 파리바게트가 와서 퀄리티가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은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들은 뭐냐? 옛날에는 그냥 한 1년 정도 내가 어디선가 빵 배우는 거 배워가지고 그냥 집 앞에 빵집 차린 아저씨들이 돈을 벌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맛도 별로 없고 만들 수 있는 빵도 돼야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랬냐? 어차피 산업이라는 거는 기업이 돼가지고 크게 발전하는 게 그거니까 그냥 스케일을 만든 다음에 뭐 애들 미국 보내가지고 미국에 뜨는 빵들 배워오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구매해가지고 가격 낮추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재료 만들어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퀄리티 유지하고. 사실 동네 빵집들이 없어진다 얘기하지만 동네 빵집 중에 퀄리티로 사실 뚜레쥬르가 됐건 파리바게트를 이길 수 있는 빵집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걸 한번 뒤집어보는 사업을 해본다든가, 그게 아마 세 번째 얘기가 될 것 같고, 네 번째 것들은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산업에서의 모델을 빌려가지고 한번 이쪽에다 한번 투입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있는데, 요건 예를 들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페이스샵 같은 거 만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화장품 업계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에서 얻었냐면 하이마트에서 사실 얻은 거예요. 아이디어를. 하이마트가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거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전자제품 파는 게 뭐냐면 집 앞에 있는 전파상이거나 아니면 대리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이 근데 하이마트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것들 다 치워버리고 뭔가 되게 나름대로 브랜드 해가지고 광고 때리면서 스케일을 가져가가지고 훨씬 더 깔끔한 매장에 좋은 입지에 광고 모델 써가지고 광고 때려가지고 스케일 확 키워버리니까 이게 이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걸 세운 그 미샤 사장님도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지금 가서 자기가 화장품을 와이프 따라가지고 가보면 이게 동네 아줌마들이 되게 지저분한데 이만큼 물건 뭔지도 모르겠는 거 싸놓고 파는데 이걸 뭔가 내가 깔끔한 브랜드 붙여가지고 팔아보면 일단 잘 될 것 같다. 매장도 한번 깔끔하게 보면 잘 될 것 같다. 1호 매장을 냈는데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면 내가 이거 치킨집 하듯이 한번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가지고 잘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아이디어를 치킨집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뭔가 어디서 뜬 걸 가져다 놓고 다른 데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다. 그럼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라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적용하자라는 거냐만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크게 두 가지가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든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신사업을 할 때든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라는 게 딱 한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물결에 한번 여러 단계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한 세네 단계 뒤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게 아마 지금 트렌드 때문에 보이는 바로 앞에 거보다 훨씬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다. 그걸 한번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일 거고 오른쪽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면 산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진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그냥 모든 산업이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편의점을 이길 방법이 없고 슈퍼마켓을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이 구멍가게 주인형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얘기긴 한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혹시 내가 다른 산업에다 적용해 볼 방법이 없겠냐를 크게 한번 그냥 정리해 보면 6가지 정도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산업에서 그냥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규모의 경제예요. 뭐냐 하면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자기 매장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대비로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거든요. 치킨집만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치킨 튀기는 거 배워가지고 치킨집 열어본 것보다 어디선가 뭔가 규모 키워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놓은 집에 가서 재료 받아오고 거기서 학원에서 배워오고 거기 브랜드로 간판 달아가지고 매장 만드는 게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비용 자체를 좀 이제 바꿔보는 건데 이거는 빕스 얘기가 좀 재밌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게 뜬 거는 뭐였냐면 사실은 TGI하고 코코스가 일단 제일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TGI하고 코코스의 매력은 뭐였냐면 그전에는 경양식집이었죠. 경양식 가면 뭐냐? 뻔해요. 돈가스에 뭐 어디서 데운 것 같은 스프에 양배추 썰은 거 말고 이제 메뉴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양식도 아니고 일식도 아니고 묘한 메뉴였는데 코코스하고 TGI 프라이데이가 뭐였냐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양식이라는 걸 들고 왔단 말이죠. 사실 사람들이 이런 게 스파게티고 이런 게 칵테일이고를 처음으로 사실 익숙해진 게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메뉴가 너무 많아요. 막 수십 가지 메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메뉴가 많다 보니까 내가 재료를 사오려고 해도 뭐 별의별 메뉴를 위해서 재료를 다 사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칵테일 만드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죠. 스파게티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주방에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 망한 이유가 빕스 때문에 다 망했거든요. 빕스의 강점이 뭐냐면 빕스를 한번 들어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빕스는 어떤 식이냐? 가면 샐러드바 있어요. 샐러드바는 주문받는 것도 아니고 한 10개 정도 메뉴 그냥 맨날 채워놓는 거예요. 떨어지면 채우고 떨어지면 채워. 그러면 내가 레스토랑 가서 앉으면 고기만 주문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방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주방에 있는 사람은 진짜 편한 거예요. 뭐냐 그냥 주문이 뭐가 나오건 간에 나는 저기 샐러드만 갖다 채워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기만 구우면 돼요. 고기 종류만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방 인원이 3분의 1밖에 안 필요해요. 거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뭐냐? 내가 예를 들어 TGI 프라이데이 가면 둘이서 하나 시킨 다음에 맥주 한잔 시켜가지고 먹고 나오잖아요. 근데 빕스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일단 한 사람당 1인분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 내야 되는 돈도 더 높아요. 비용은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서빙도 진짜 간단하다는 거죠. 뭐 주문서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메뉴 준 다음에 자기가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면 고기 뭐고 고기 굽기 어느 정도만 들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빙하는 사람도 반밖에 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료도 생각을 해보면 재료도 이제 옛날에 뭐 100개 메뉴 있는 거가 아니고 메뉴 고기 6종류밖에 없고 샐러드 만드는 거야 뻔하니까 그럼 재료비도 훨씬 떨어져 버려지는 재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구조 자체가
일단 수익이 TGI보다 한 반밖에,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어요. 똑같은 메뉴를 하면. 그럼 이게 나머지가 다 수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훨씬 더 좋은 입지에다 매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땅값에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땅값이 올라갔는데 TGI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코너에 있는 매장들이 다 빠졌어요. 어디로 갔냐? 명동의 한 골목 뒤로 매장이 다 옮겨왔다고요. 왜? 땅값은 올라가는데 비용이 비싸니까 옛날 같은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빕스는 어떠냐? 가격이 낮으니까 그냥 상관없어요. 제일 목 좋은 데다가 매장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은 TGI는 밀려나 버린 거죠. 사실 TGI도 한번 그래서 스테이크 집으로 바꾸는 시도도 한번 했었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또 TGI 입장에서는 정체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도 왠지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빕스를 가야 될 것 같아. 또는 아웃백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사업 모델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이런 뭔가를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다 했었단 말이에요. 빵집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빵 굽는 거 배워야 되고 뭐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간판도 어떻게 해야 되고 서빙도 배워야 되고 다 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돼 있냐? 빵 재료는 다 거기서 갖다 주면 나는 그냥 원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븐에 넣기만 하면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전문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찢어주는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문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사업들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대표적으로 애플만 생각을 해봐도 애플은 사실 디자인밖에 안 하고 만드는 건 이제 다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이 경쟁력이 없는 것도 그런 데서 온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이키만 하더라도 사실 나이키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신발을 만드는 건 뭐냐 박연차 회장의 태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이 취향이라는 게 되게 소피스티케이션이 되고 되게 올라가고 되게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그거를 하는 데만도 되게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내가 디자인 생각하고 제품 개발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다 내가 공장도 돌려야 되고 뭐 이걸 하는 게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다 해가지고는 내가 뭔가 정신이 사나우니 다 넘겨버리고 내가 진짜 고객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요만큼만 포커스를 한다. 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나이키도 그렇고 자라도 그렇고 다 이제 생산은 남 주고 자기는 디자인만 하는 식으로 넘어갔고 화장품 사실 미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걔네들은 자기는 디자인만 해요. 심지어 걔네는 제품 개발도 안 해요. 예를 들면 비비크림 같은 거는 미샤가 제일 처음에 만들긴 판매를 하긴 했는데 미샤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미샤가 아니고 미샤에다가 물건을 만들어주는 한국 콜마가 개발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하는 회사가 콜마하고 코스맥스가 있는데 콜마가 비비크림 만들어서 히트치니까 코스맥스가 이번에 CC크림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물건을 끄집어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전문화 시켜가지고 가니까 거꾸로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요새 뭐 3D 프린터 얘기 나오고 그러던데 그것도 이게 그런 트렌드거든요. 내가 옛날이면 제품 디자인해가지고 생산하는 것까지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 물건 하나 만들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내가 세운상가가 됐건 뭐 방산시장이 됐건 다 뒤지면서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애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플러스로 이게 된다는 얘기는 뒷단에서 그런 걸 또 전문적으로 해주는 애들이 뜬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전에 이 맥주 만들어주는 애들처럼 그런 쪽에서 내가 뭔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남들이 사업하는 걸 쉽게 해주는 걸로 사업은 없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일반적인 거는 옛날에는 이 가치 사슬이라는 게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내가 딸기를 하나 살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딸기를 재배하는 사람, 그걸 사가지고 모으는 사람, 이걸 중간 도매상해가지고 한 6, 7단계를 거쳐가지고 소비자한테 들어가는데 할인점은 사실 딱 2단계거든요. 그냥 농가들 쫙 돌이쳐가지고 계약한 다음에 그냥 이마트 차 보내가지고 다 긁어와서 자기네 창고로 넣었다가 자기는 이마트 매장에서 바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중간 마진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가격을 내가 낮출 수 있든 아니면 똑같은 가격에 팔면 내가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든 그런 식으로 차별화 만드는 게 일단 가능해지는 거고 마지막 건 뭐냐면 아까 이 위에 거랑 묶여있는 얘기인데 제일 많이 또 보이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위에 거랑 좀 묶여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프린터만 하더라도 옛날엔 프린터 하나 사면 40만 원, 50만 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잘 안 사요.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를 근데 이제 막 팔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 하니까 컴퓨터도 사고 프린터도 샀어요. HP에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프린터를 더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다 산 것 같아.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한두 장 해가지고 프린터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프린터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프린터 가격 5만 원 또는 10만 원 판 다음에 잉크 이제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반에 내가 그래도 30만 원 내고 프린터를 사는 것보다 10만 원 내고 프린터 사면 왠지 이건 사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안 사던 사람들까지 이걸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변이 확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최근에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굴삭기 업체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굴삭기 같은 거를 다 파는 거의 핵심이 굴삭기에 있었거든요. 요새는 굴삭기는 되게 싸게 팔아요. 대신 어떻게 했냐면 부품을 자기네 전용 굴삭기 그 부품을 넣게 하고 자기네 굴삭기 들어가는 전용 기름 같은 걸 해가지고 그것들로 돈을 벌어요. 실제로 굴삭기 싸게 팔고. 그렇게 해놓으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 돈을 사실은 정말 굴삭기를 사도 옛날에 이게 되게 비싸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냥 다 소수 업체들만 굴삭기를 사서 대형 건설 업체가 산 다음에 걔네들이 남한테 빌려주는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굴삭기 파는 업체주한테도 보니까 저건 자기네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조그만한 애들도 굴삭기 샀으면 좋겠는데 얘는 큰 놈이 산 거 빌렸으니까 그럼 이걸 조그만한 놈들이 사게 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그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럼 쌍곡살기를 만들어서 팔면 좋은데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대부분 뒤에서 이제 이 소모품 가지고서 돈을 버는 게 최근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차들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중고차 시장이 되게 커졌어요. 사실 실제로 보면 중국은 중고차 시장 대비 새차 시장이 2배예요. 새 차를 거의 대부분 사고 중고차를 안 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다 왠지 새 차를 사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한국만 해도 중고차 시장이랑 새차 시장이 1대1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미국을 보면 새차 시장 대비 중고차 시장이 3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새 시장이 이제 바뀌면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손바꿈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약간 뭔가 그런 식의 뭔가 이 세상이 진화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한 사람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사실 이것들은 거의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로 보면 자동차 만드는 것도 사실 여기서 시작을 한 거고 옛날에 사실 포드가 제일 처음에 자동차 회사 만들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몇백 개였단 말이에요. 지금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뭐 큰 산업이 됐건 작은 산업이 됐건 다 이게 일반적으로 되는 거라 그냥 작은 사업 아이템을 찾을 때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아이디어가 아니겠냐. 그래서 한번 요 정도의 한번 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약간 성공 가능성을 높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게 아니겠냐라는 게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고 아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거죠.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에이 시꺼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에이 뭐 그런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남들이랑 뒤집어서 생각해가지고 뭔가 뻔한 얘기를 찾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인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늘 뭐 한 3,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고 아직 뭐 이게 뭐 딱히 생각을 해보면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나한테 와닿는 얘기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그냥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집을 산다거나 사실은 아니면 뭐 내가 진로 결정을 한다거나 되게 큰 투자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오는 트렌드를 생각을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적으로 제가 대학 갈 때가 1990년대 초중반이었었는데 그때 제일 인기 있던 학과가 한의학과였거든요. 지금 한의사들은 다 망했다고요, 사실.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이제 보면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왠지 옆에서 막 다들 좋다 그러고 그러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고 거꾸로 뭔가 내가 진짜 좋은 의사결정을 내려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남이 뭐라고 하든지 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번 남들이 얘기하는 걸 한번 좀 뒤집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진짜로 의미가 있겠다. 내가 가까이 뭐 주식을 사던 내가 집을 사던 진로 결정을 하던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저는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한번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